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강대중입니다. 오늘 경남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1주년 맞이해서 여는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전 원장님께서 작년에 이제 진흥원 개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도입하시고 특별히 경상남도 전체에 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진흥원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 단장님 또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 평생교육 지원에 관해서 경남도의 의지를 밝혀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이 디지털 환경과 평생학습 관련된 내용입니다. 1월 24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교육의 날입니다. 2010년 18년도 말 유엔 총회에서 이 날을 교육의 날로 결의를 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이 올해 제4회 세계 교육의 날 기념 이미지입니다. 두 장 말고도 여러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면에서 보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해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아이는 연필을 들고 있지만 오른편에 있는 어르신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르신은 교실이 아닌 곳에서 홀로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세계 교육의 날을 정한 핵심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어젠다를 실현하는데 교육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2019년 제1회 세계교육의 날에 낸 메시지에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빈곤을 끝내고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제4회 세계교육의 날 표어는 Changing Course, Transforming Educatio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로 바꾸기, 교육의 전환 혹은 변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전환하고 변혁하기 위해서 세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화면의 공란에 무엇을 써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표어의 앞부분인 경로를 바꾼다는 것을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또 전 지구적 수준에서 경로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생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학을 가지 않는다면 10대 말이나 20대 초에 첫 직장에 들어갑니다. 물론 남성은 군복무 문제가 있고 최근 청년 취업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사회적인 기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그보다 좀 늦어집니다. 대개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첫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첫 직장에서 정년 퇴직 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30대에 이직이나 전직을 경험합니다. 또 직장을 잘 다닌 분들도 50대 전후가 되면 그 직장에 고위직이 되지 못하면 그만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직과 전직이 우리 생애 경로에서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고 이직과 전직 시기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금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인 그 세대들은 특별하게 개인의 건강에 문제나 사고가 없다면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거다 하는 거가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지는 시대이고 앞으로 그 시기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게 장수혁명이 우리 개개인들의 생애 경로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위 20세기의 인생 모델이 교육을 초기에 받고 중년기엔 노동하고 노년기엔 여가 즐기는 거다 이랬는데 21세기의 인생 모형은 여가와 노동과 교육이라는 것이 생애 전체에 항상 있어야 하는
이런 시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생애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 혹은 행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매우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해서 소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가 원조 받아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잘 사는 서구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원조 받는 것을 중단한 게 1995년이고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 중에 이렇게 원조 받다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데, 실제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를 보면 여기 밑에 이제 OECD 37개 국가 조사한 거에 35위,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 국가로 넓혀도 62위.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규모로 치면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든다라고도 하고, 뭐 각종 선거 때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8번째 국가에 이런 걸맞는 이런 소득을 더하고 뭐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삶의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아직. 그리고 어린이들, 유니세프에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웰빙, 소위 행복한가, 이거 조사해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조사에서들도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 수준을 봐도 이 개인의 생애 경로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초중등학교까지는 매우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고, 또 그 결과로 국제 비교 시험 평가나 이런 걸 해보면 우리나라 거의 세계 상위권인데, 성인기로 갈수록 공부에 쓰는 시간도, 상대적 시간이 매우 줄어들기 시작하고, 역량 수준도 국제 평균이나 평균 이하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역량이 이렇게 20대 초반까지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가 40대, 50대가 될 때 이 감소하는 이 기울기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급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의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건가, 이 경로를 어떻게 다시 바꿀 거인가 하는 과제가 있고요. 국가와 사회의 발전 경로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오랫동안 했지만 90년대 초중반 이후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연 2% 성장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 경제의 구조나 체질이 그렇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여러 경제사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고, 우리가 급속 성장했지만 매우 빠르게 퇴보할 것이다라는 불길한 예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뀌는 것 때문에도 기인합니다. 우리가 소위 평균 연령이 조금 지나면 2060년이 되면 우리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60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60대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고, 고령 사회가 갈수록 걱정하는 것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정해진 길이라면 국가 사회의 발전 경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되고요. 그동안의 성장과는 다른 성장을 해야 되고, 유력한 대안이 우리가 어떻게 인재 중심의, 사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또 이 7가지 새로운 디지털 기반한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고,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고, 사회의 여러 상호작용의 양상들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이 교육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산업혁명 시기에 그 소위 기술 수준을 교육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엄청 인류가 큰 고통을 겪었는데 교육이 이제 그걸 따라잡은 뒤에 인류가 번영하다가 또다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교육이 그거에 걸맞게 바뀌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여러 고통을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고통이 계속 누적되고 점증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과 스마트 기기 활용 시간이나 아주 단순한 비교만 봐도 이런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위 여가 시간의 변동과 스마트 기기의 활용 시간의 변화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다 아마 학습 생활과 직업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택 수업이라는 것을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전면 등교를 하면서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소위 노트북이나 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마트나 재래시장에 장 보러 가지 못하지만 모바일 기기 가지고 장 보기를 해서 필요한 식재료들을 얻어 쓰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쇼핑 중에 모바일 비중이 증가하는 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코로나 매우 초기죠. 이때 8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 12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사람들이 쓸 줄 아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소위 장보기, 쇼핑하기 이런 걸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는 다른 면에서도 소위 인류의 생애 경로를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Frontiers in Forest and Global Change라고 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 7,500종의 동물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조사를 했는데 서기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이후 전부터 한 500년 동안에 지구의 육지 서식지에서 사람에 의해서 동물의 멸종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1500년 서기 1500년과 비교할 때 그때 생태계가 지금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존돼 있다고 하는 곳이 2.9%에 불과합니다. 97.1%가 파괴됐고 크게 변화했는데 그 중에 68%가 사람 때문에 훼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그 생태계 안에 잘 살던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나 새로운 균들이 우리가 몰랐던 균들이 사람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의 면역 체계에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급속도로 전염병이 퍼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개발 위주로 했던 것이 우리 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흔히 그냥 계절의 변화로만 알고 있지 지구의 온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열대 지방인데 여기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푸아 분짝자야 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 위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소위 빙하가 있는데요. 이 빙하가 녹고 있고 조만간 다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2010년도의 그 빙하 사진부터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 3년 전에 8월 사진인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10년 사이에 이 높은 곳에 있던 빙하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조만간 완전히 없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소위 개인의 생애 경로, 또 사회와 국가의 발전 경로, 또 지구 전체가 어떤 경로를 밟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교육을 바꾼다는 것, 교육을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오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세계에는 다양한 혁신과 혁명이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두 번 정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제 교육에서 우리가 오늘날 아는 보편적인 학교 교육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 200년 전에 이 변화가 시작됐고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인 학교 교육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은 우리 아는 대로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또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보화를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콜린스와 헬버슨이라는 미국 그 사회학자들인데 교육 사회학자들이 첫 번째 혁명을 1차 교육혁명이라고 해서 학교 제도가 등장한 것, 2차 교육혁명을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과 함께 학교 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교육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이 2차 교육혁명의 8가지 양상을 이 콜린스와 헬버슨이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의 책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제교육 시대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책임졌는데 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하면 국가 책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교사 선생님들이 국가 책임으로 교육해라. 국가 책임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국가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국가가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국가가 무슨 수로 다 책임을 지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개인의 흥미, 이해관계, 필요한 능력 이거에 따라서 부모와 각자 개인이 국가로부터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교육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바뀝니다. 도제 시대에는 직업을 재생산하는 게 제일 교육에 기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학교 교육 시대는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교육에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학교에 기대하는 바, 자기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각자 개인들이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사회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교육에 대한 기대가 바뀝니다. 교육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도제 시대 때는 매우 실용적인 지식이 강조됐는데 학교 교육 시대가 되면 시민으로서의 소양이나 혹은 학문 분야와 매우 일접한 지식을 어떻게 교육의 내용에서 다룰 것인가. 그래서 교육과정 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가지고 분야별로 학문 세계와 연결돼서 매우 다툼이 큽니다. 근데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학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왜냐하면 디지털 혁명, 정보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은 또 이 클라우드에 다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공부하고 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문제 해결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학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가 평생학습 시대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교수법도 조금 바뀝니다. 도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간에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이 제자가 스승을 잘 관찰하고 스승은 제자에게 시범 보이고 그리고 제자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교정하고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게 교수법이었는데요. 학교 교육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놓고 일방적으로 강의하게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얼마나 잘 암기했는가. 이게 지배적인 교수법이었습니다.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이런 상호작용 외에도 학습자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공부하는가 이런 걸로 더 확장이 됩니다. 또 연령대도 많이 확장이 되고요. 교육 결과의 평가 방식도 조금 바뀝니다. 대개 학교 교육 시대에는 표준화 시험이 도입되고 진급이나 진학의 자료로 이 평가의 결과가 활용됩니다. 근데 평생학습 시대는 각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제 시대 때 유행했던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 관찰해 가지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 주는 것. 이게 평생학습 시대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교육의 장소에는 아주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제 시대는 대개 일터에서만 공부했는데요. 학교 교육 시대는 일터와는 완전히 분리된 교육만을 위한 장소로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일터나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시설들, 또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공간 전체가 공부하는 곳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곳으로 바뀝니다. 교육과 관련된 문화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제 시대에는 성인들의 문화의 교육이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은 그냥 몸이 작은 어른 취급을 당했는데 학교가 보편화되면서 아동기나 청소년기 혹은 10대 문화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근데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이런 학교 교육 시기의 전형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교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개혁하자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대학에 어떻게 40대, 50대, 60대들이 다니게 할 것인가. 대학은 20대 문화만 있는 곳이었는데 대학이 어떻게 세대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곳으로 바뀔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학 교육의 제일 큰 화두입니다. 교육 관계의 양상도 바뀝니다. 주변에 아주 친숙한 인물이 도제 시대 때는 교육적으로 관계 맺는 유일한 교육 관계의 구성인이었는데 학교 교육 시대가 되면 국가가 부여한 자격을 가진 매우 권위적인 인물과 학년 초가 되면 매우 낯선 관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낯선 분하고 잘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3월이 되면 대한민국 학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도제 시대에 익숙했던 그런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전에 없었던 게 나타나는데 컴퓨터가 매개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출현합니다. 유튜브에서 만나는 사람,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수없이 많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가상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익명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게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관계로 등장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이 교육의 혁명을 작은 말로 흔히 학습사회라고 부릅니다. 김신일 교수님께서 인류의 학습 생활에서 문명사적인 혁명이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문자가 등장해서 인쇄술이 돼가지고 지식이 전파되던 것, 또 하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이 지식의 유통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학습사회는 사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사회의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수동적으로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 또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 또 학습 기간이 평생으로 늘어나고 협동 학습이 매우 강조되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습 사회의 실현은 사실은 경제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스티글리츠와 그린왈드 교수가 창조적 학습 사회라는 책을 수년 전에 내셨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사회 전체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그 사회의 경제 사회 발전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경로가 바뀐다면, 새로운 교육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학령기 학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 전체 주민들을 위한 이 교육 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핵심에 있습니다. 이 핵심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대중매체와 사이버네틱스라고 불리는 흔히 디지털 기술이라고 최근에 부르고 있는 이 기술입니다. 1970년대부터 서양의 선진국들은 이 대중매체와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신기술이 어떻게 교육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 주목해왔고 그 결론으로 내는 것이 학습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학습사회는 학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위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한 그런 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에듀케이션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도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참여율이 그동안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큰 차이는 있었지만 대개는 시간이 없어서 또 훈련받고 교육받을 장소가 근처에 없어서 이 평생학습 참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생교육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개는 시간 부족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참여한다는 분들이 10명 중에 3분 정도 되셨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그 대신에 아주 상당히 많은 이 학습자들이 몰렸는데요. 여러분 맨 끝에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게 원격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이분들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엄청난 숫자로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하는 평생학습 참여자도 많이 늘어서 저희 국평원에서 하고 있는 K무크도 학습자 숫자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또 계층별로 이건 아마 오늘 전은경 선생님이 자세히 좀 발제해 주실 것 같은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격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현장의 대응도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현장 평생교육에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면 작년부터 되게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경북 상주시에서는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국에 채널의 시간을 구입해서 시에서, 그리고 시에서 주민들에게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찍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만든 것들과 함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연한 것을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으로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실천을 했었던 거고요. 김제에서도 이렇게 그 녹색 스크린 만들어 가지고 학습관에다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직접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런 것들 좀 다 모아가지고 각 자치구들하고 협업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그 정책 지원 사업을 진흥원 차원에서 진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대로 가야겠습니다. 이 세계 교육의 날 맞아가지고 유네스코가 배포한 이 그림들 중에 하나가 교육의 장소를 이런 전통적인 교실로부터 우리 생활 곳곳으로 좀 확장하자라는 것하고,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를 어떻게 더 늘려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몇 가지 좀 정책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 국민들에게 평생학습 아이디를 부여해서 좀 디지털 공간에서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좀 제대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이제 온국민 평생학습 배움터, 또 이제 온국민 평생학습 아이디 이렇게 했는데,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네이버 아이디나 다음 아이디 같은 평생학습 아이디를 하나씩 갖게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양질의 콘텐츠를 더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K묵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콘텐츠를 많이 더 공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저희가 원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확장해서 또 특별히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바우처 지원금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장차는 좀 시간까지도 학습하는 데 쓰실 수 있도록 학습 휴가 제도를 더 활성화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계속 좀 제안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학습의 경험들을 잘 관리해주는 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걸 운영하는데, 이 계좌제와 함께 평생학습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학력과 자격과 호환될 수 있는 체계로, 또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좀 연계할 것인가라는 걸 놓고 다음 정부 때 새 정부랑 새로운 정책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어느 기관만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큰 틀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에서 교육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이 교육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또 지역마다 또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교육을 새롭게 인식할 것인가, 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이 교육의 날 첫 번째 해에 메시지를 전한 게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데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오래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슬라이드 공유하는 걸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